네, 반갑습니다. 자, 경찰학입니다. 이제 총 정리죠. 요 얇은 교재 요걸로 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정리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OT 겸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경찰학은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론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기출도 했었고 그리고 파이널 정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정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우리 경찰학에서 몇 가지 좀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 하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 해가지고 모든 걸 머릿속에 딱 넣어서 진짜 AI 같이 딱 해서 딱 풀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AI가 아니라 인간이잖아.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한계는 뭐냐면 좀 전에 봤는데 돌아서면 까먹는 게 인간이죠. 공감하는구나. 역시 인간답네. 그래서 정리해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역으로 보면 출제원도 똑같아요. 40문제를 내는데 우리가 기본적 범위를 쫙 나눠보면 분량상 이만큼 되는데 그 중에 40문제예요. 알겠죠? 출제도 그럼 다 예를 들면 뭐 한 번 시험 칠 때 한 1000문제씩 낸다 이러면 다 해야 돼. 40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이 물론 부담스러워하지 다 하면 좋겠지만 이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이 한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병행해서 간다면은 여러분의 용량이 한계에서 오버돼 버립니다. 알겠죠? 그럼 다 하지 말고 그럼 그냥 찍자.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알겠죠? 찍진 않는데 그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라는 걸 토대로 해서 이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 범위 내에서 원래 무엇이 나올고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그건 강사인 제가 당연히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걸 위해서 일단 기준을 잡은 게 바로 이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200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차적 목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딱 200개의 포인트를 잡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200개 포인트. 그럼 200개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보자면 200개에서 한 포인트 한 문제씩만 하더라도 굉장히 적중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200개 포인트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나름 고심고심해가지고 출제원의 시선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정렬해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이것만 그러면 딱 끝내고 난 이것만 하겠다라고 한 건 사실 수험생으로서 너무 좀 직무유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뭘 하냐 이제부터 가지를 쳐서 이렇게 확장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잡아서 이만큼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제가 만약에 색칠한 부분들에서 쭉쭉쭉 다 언급을 하면서 다 내용 정리를 해드릴 텐데 만약에 이런 곳에서 툭툭 튀어나오면 어떡하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기본 이론과 기출을 우리가 재기출 문제집을 1700제를 풀면서 굉장히 넓게 잡은 이유가 이런 것들에서 커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200개 타겟을 하고 그럼 진도 나가는 범위와 요 테마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 기출 문제집 1700제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보다 기출 문제가 정말 좋습니다. 알겠죠? 저도 모의고사를 내고 다음 수준의 모의고사 내지만은 그 모의고사의 퀄리티보다는 기출 문제도 물론 수준 낮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기출을 출제원이 고려하지 노량진 모의고사를 출제원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 상담해 보면 또 오류 중에 하나가 아니 난 모르겠고 모의고사 문제 엄청 풀어가지고 풀다 보면 물론 겹치죠. 그래서 잘 해서 문제 외워가지고 그대로 딱 가서 가겠다. 이건 어떤 사고냐면 맞을 수는 있는데 세상에 이만큼 있으면 그중에 요것만 해서 가겠다는 정말 로또 게임을 하는 거. 뭐 아니면 돌아가 버리는 거죠. 아니 여러분 1년 공부한 인생을 왜 그렇게 마지막에 최대 리스크를 따느라고 해. 알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했을 때 적중할 수 있는 것은 10문제밖에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그물을 잡아가지고 포인트들을 딱딱딱 잡아두시면은 가장 큰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시험에서도 이 전략으로 적중했죠. 우리 언급한 거 수업했던 것 중에 벗어난 게 거의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때 수업 듣는 학생들 몇몇한테 아니 너 왜 그거 왜 틀려서 하면 제가 깜빡해서요.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깜빡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이걸 돌려주는 거지 딴 걸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제 여력이 되면 모의고사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는 그 정도는 추천하죠. 알겠죠? 모의고사를 전혀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부터 들어가는 메인 이 200개 포인트를 가장 중심으로 잡고
거기에서 논외로 이렇게 벗어나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이 난 모르겠다 하면은 그런 것들은 기본서와 찾아보고 그리고 요 진도 나가는 범위에 맞춰서 기출 문제가 페이지가 그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이 풀어봤던 것 중에 틀렸던 것들을 체크해서 그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그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정리와 기출의 점검, 정리와 기출의 점검을 이렇게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몇 번 할까요? 여러 것. 알겠죠? 뭐 2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1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4번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네. 4번 해야 될 사람은 나는 돌머리인가? 돌머리가 아니라 그만큼의 아직 영향이 안 되면 올리면 되는 거죠.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고 시험은 이미 이렇게 커튼을 만들어 놓고 이 장벽의 이 라인을 뛰어넘어라. 그럼 합격시켜 줄게. 이게 시험이잖아. 내 역량만큼 커튼을 낮춰가지고 나만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은 제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조직에 들어가면 더욱더 조직 안에 맞춰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경찰학은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외우라는 것들을 딱 보여주고 확장하는 것 확장하고 그리고 별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기출 범위를 다시 점검해주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면 전체 그물이 딱 짜여지고 이걸 반복해서 학습하면서 시험장까지 밀어붙이면은 충분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점수가 예를 들어 90점 이하로 나오면 어떡할까요? 그때는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세요. 그럼 제가 다음에 대리시험을 쳐드릴 테니까 대리시험 치고 제가 합격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농담이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진행상이라든가 내용상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자꾸 쓸데없이 네이버 찾아가서 뒤적거리고 구글링 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질문. 알겠죠? Q&A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 팩트 경찰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고 소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총 8회 정도에 걸쳐서 진행될 텐데 고민하지 마시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떻게 8일 동안에 정리를 할 것인가 이것만 신경 쓰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동학생도. 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교재 바로 아주 얇지만 압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교재에서 조금 아쉬운 건 여기 이제 OX까지 더 연장을 시켜 드리려고 의도를 했었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확장이 안 돼 버렸는데 그러나 OX는 지금 OX 같은 문제들은 요와 더불어서 오픈 카카오방 팩트 경찰학 치시면 여기에 매일매일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특히 여러분이 잘 안 보는 강론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일부러 집중적으로 올려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밥 먹을 때 해서 계속하면 하루에 5문제 이상씩 올라가니까 그냥 점검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음 가는 만큼 애정 쏟는 만큼 점수는 당연히 올라옵니다. 그거 비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시간도 투자 안 하고 점수만 올라오길 바란다.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이걸 OX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카페까지 활용하시고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건 충분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페이지 오셔서 자 본격적으로 내용 안으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죠. 펜을 딱 잡으시고 암기할 것과 정리할 것들 그리고 했던 것들 중에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점검, 정리 및 점검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째, 대륙계 경찰의 발달. 특히 이 주제는 거의 뭐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될 주제입니다. 기본서 분량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큰 분량이고 수업 비중도 크지만은 줄여버리면 딱 요만큼이 딱 되겠죠. 그래서 대륙계 경찰의 발달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암기할 때 여러분 암기하는 거 물론 객관식이 암기 없이 될 수는 없죠. 또 경찰학 시험이 다른 과목에 비하면 좀 잡다한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날짜라든가 위원 숫자라든가 이런 정족수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물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할 때 그냥 갈로 블랭크해서 그냥 여기다 뭐 들어가냐 이런 암기는 지속력이 정말 없어요. 알죠?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암기는 당장은 되지만 이게 그대로 기억되려면 이러한 현상에서 요 암기를 평균적으로 몇 번 반복해야 되면 한 50번 이상 한 달간 반복해줘야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낯선 영어 단어 외운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암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는데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건 이 블랭크 안에 뭐 숫자 특정 하나 뭐 단어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맥락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 알겠죠? 이렇게 해서 흐름 속에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보통 체크 포인트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암기가 아니라 체크와 포인트 즉 강조점들이라는 거죠. 그 강조점들을 확인해 두셔야만 그게 시험장 갔을 때 문장이 이렇게 나오다 블랭크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 이런 문장은 이런 식의 유형은 잘 안 들어옵니다. 뭐 박스 해가지고 몇 개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베이스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 속에서 우리가 맞냐 틀렸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객관식 가장 기본 권력이에요. 알죠? 그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가다 보면 딱 봤을 때 이게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읽다 보면 이게 뭔데라고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 직관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0문제를 다 완벽한 암기 속에서 완벽하게 들어가서 완벽한 단어와 완벽한 숫자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체크 포인트를 점검하고 맞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야만 여러분이 이 경찰학이라는 아주 방대한 과목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죠? 물론 특정 몇몇은 그 자체를 암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하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대륙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영미계랑 달리 경찰의 기원은 주로 대륙계 국가에서 발달하는데 그 대륙계 국가의 핵심인 나라는 어디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프랑스일까 독일일까? 독일이겠죠. 그렇죠? 네, 프랑스예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자꾸 낚을 겁니다. 오, 재밌네. 현장에 있는 여러분을 낚겠습니다. 알겠죠?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근대 이유가 되면서 이 경찰 개념의 중심을 어디로 가버리느냐?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에 보는 건 대부분 독일 발달사에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원을 따져가서 갔을 때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해서 독일로 넘어가게 되는 이 배경 속에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프랑스가 지배하던 그 유럽 대륙의 최초의 지배자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저를 보면 황제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난 전생에 로마 황제였어요. 아침부터 황당해 하는데 알겠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시대, 그래서 이때는 국가라는 개념에서 통치라는 개념에서 있는 것이 경찰 개념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 이때는 그냥 폴리스라는 개념이 이제 서서히 형성되어 간다라는 거. 그럴 때 초기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 공동체를 역할하는 거지 꼭 경찰만을 폴리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폴리티카, 폴리시아 이런 용어들을 썼다라는 개념 정도죠. 그래서 이런 거 들어만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가 유럽 대륙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 교회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더 짱이냐? 그래서 교황이냐? 황제냐? 이런 논란 속에서 이제 서서히 국가들도 만들어져 가면서 이제 크게 본다면 이만큼의 통치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최초에 이제 이 교회라는 개념에 의해서 중세시대인데 중세시대는 이런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아웃되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교황에 맡겨뒀으니까 흔히 하기는 세속적 권력인 황제가 이걸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권을 제거시켜주게 됩니다. 이럴 때가 이제 제국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만들어져 갔던 시기죠. 그러다가 이 중세 넘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절대국가라는 이 개념. 이 절대국가를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찰국가라고 많이 불러줍니다. 절대국가가 바로 경찰국가. 그러니 말 그대로 왕 아래 모든 것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지배의 개념으로서 이제 경찰권은 강력한 지시, 명령, 강제에 의한 통치권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절대왕정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무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내무, 그러니까 외무, 재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것들은 흔히 내무 역할에 하는 것들은 포함시켜서 왕이 가져가겠지만 나머지 재무적 역할 그리고 외교적인 거 그리고 군사적인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웃시켜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건들지 않겠다. 그래서 경찰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좁혀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인 재무 재정이라고 해야 되고 재무라고 해야 되고 사법적 역할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경찰이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제외시켜서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법치 국가라고 대표되는 이런 시기가 나타나면 대략 한 18세기쯤 넘어가면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이때 되면 이제 뭘 제외시키냐? 제외시킨 것 중에서 경찰 역할 중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이런 적극적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또 아웃시켜가는 거죠. 그럼 이제 경찰에게 남은 것은 소극적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소극적 작용 이것만 딱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 국가로 대표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이제 1, 2차 세계 대전을 끝나고 나서 되면 이제는 경찰에게 있어서 완전히 비경찰화 독일이 대표죠. 이런 작업을 해서 더욱더 행정경찰 영역으로 넘기면서 경찰 작용을 더더더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륙계 국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서 경찰권은 축소의 방향으로 쫙 가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축소라는 흐름을 기억하면서 결국 이 과정은 통치권을 건드려서 통치권을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행정법이라든가 정치학 같은 데는 이제 정치적 관점, 법적 관점, 국가적 관점 이렇게 해서 분류됩니다. 우린 경찰이니까 경찰은 바로 왕의 권한과 직결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현대가 되면 당연히 왕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법만 남는 거죠. 법에 의한 세상만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동시에 비교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영미계 국가는 어떠하냐?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보는 거예요. 영미계 국가는 이런 절대왕정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 이쯤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영미계 국가, 영국과 미국.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뭐 줄이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냥 그대로 가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땅을 더 개척해서 새로운 신세계를 넓히고 가다 보니까 경찰권은 더더더 확장해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더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확장적으로 가느냐, 축소로 가느냐, 그리고 일반 통치권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와 일어났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한 포인트로 갖고 가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보는 거죠. 포인트 1에 오셔서 테마 1, 자, 대륙계 경찰의 발달, 대륙계 경찰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폴리티카에서 유행했었다. 그래서 폴리티카에서 유래했다라고 하지만 유래했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거기다 추가해 놓으세요. 여기서 유래했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언어가 아직 분화가 안 됐다는 말과 똑같은 건데, 이걸 이제 경찰학적으로 지문을 넣어버리면 행정과 경찰이 미분화 상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행정과 경찰이. 그러니까 요 전 단계인 거죠. 이 전 단계에 이쯤 되면 행정이라는 이 개념하고, 혹은 이 행정을 통치라고 해도 됩니다. 경찰이라는 이런 개념하고 미분화 상태에 있었다. 미분화 상태란 말은 정확하게 보면 경찰권 개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경찰이 있는데 분화가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경찰권이 없었던 단계예요. 알겠죠? 그게 고대입니다. 알았죠? 그걸 폴리티카 이 언어에서 자꾸 쓰는 거죠. 그러면 폴리티카는 이 말이 나왔을 때 시험 문제 물을 수 있는 게 두 개뿐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학을 분석하고 따져봐도 교수를 쓸 수 있는 지문을 만들면 딱 두 개뿐이야. 하나, 폴리티카란 용어를 사용했다. 두 번째, 경찰과 행정이 미분하다. 끝입니다. 이 두 개 이상을 지문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꼭 알아두세요. 그럼 확실하게 하나, 고대 거는 끝났죠. 그 다음 중세 시대가 되면 이제 프랑스 나오죠. 프랑스. 자, 그래서 사실은 고전에 로마도 있었고 한데 우리가 기본 때는 세계사와 관련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넘어왔죠. 아까 얘기했듯이 프랑스가 독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국가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가 한 15세기 정도 되는데 이 15세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 오면 이제 체계를 잡아서 바로 제국경찰법 1530년, 요거는 알고 있어야죠. 제국경찰법 체크하시고, 여기서 뭘 냈다? 교행정을 제외시켰죠. 이제 추려가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교회가 제외되었다. 교회적 작용이 제외된 거죠. 그 교회는 누가? 이런 건 황제가 아닌 교황 네가 다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셔서 17세기가 되면 이제 경찰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찰 국가가 탄생, 절대 왕정의 시대가 이게 경찰 국가의 시대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경찰 국가가 만들어지는 시대에 가끔 배경으로 뭘 건들 거냐면,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관료제라는 개념도 만들어지고 중상주의라는 이런 개념들도 만들어지고, 관료제는 말 그대로 왕 밑에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통치하는 그런 개념을 관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중상주의에 의해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군대도 먹여 살리고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는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경찰 국가라고 하니까 또 경찰 국가 그것만 달랑 보지 마시고 거기다가 절대 왕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지문에 절대 왕정 시대 이렇게 묻기도 하고 경찰 국가 시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교재는 제가 압축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압축된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확장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추가해서 넓혀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이런 포인트에서 난 이런 것을 까먹었다 하면은 포스트잇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다 추가하시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손때 안 묻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무슨 쪽 대본에 오듯이 연기자 외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추가하고 뺄 것도 빼고 추가도 하고 여러분 주로 추가하게 될 겁니다. 추가해서 진짜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교재화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돌리는 거죠. 알겠죠?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번에 여기에 중요한 거 1번에 그래서 내무행정만을 의미하게 되는데 화살표 체크. 그래서 국가 목적적 작용인 외무, 재무, 사법, 군사 이렇게 네 가지가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군사, 제외 이렇게 두 문자로 외워두십시오. 특히 여기서 함정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인데 제외되는 게 군사, 제외 요 네 가지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군사, 제외 그럼 군대, 사법, 외교, 재무 요 네 가지를 합쳐서 무슨 영역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어떻다? 사회 목적적 작용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맞나요? 자, 앞으로 제가 맞나요라고 끝을 올리면서 물으면 무조건 고개를 옆으로 저으세요. 알겠죠? 아니니까. 알겠죠? 끝을 내리면서 맞죠? 이러면 맞다고 하시고. 알겠죠? 쉽죠? 맞나요? 이거 맞나요? 이거보다 사회 목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국가 목적적 작용이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회 목적적 작용이 어디에 들어있냐? 요 내무라는 요 범위 안에 사회 목적적 작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트릭이 이거예요. 제가 모의고사 이렇게 낼 겁니다. 재무, 외교, 군사, 사법 이건 대부분 다 외워. 그러면 이러한 작용 등 사회 목적적 작용을 절대항력 시대는 제외시켰다. 이러면 OX 그렇죠, X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심화적 함정들이야. 그러니까 알아야 될 정확한 포인트를 딱딱딱 잡고 계시면은 문제가 꼬아져도 그대로 오는 겁니다.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만든 모의고사 말고 가장 문제점은 그냥 기출 지문을 있다 없다 이 수준에서 비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은 그냥 반복하면 눈에는 익숙해지는데 결정적으로 이런 함정 포인트를 훅 넣어버리면 여러분이 그냥 속숨색 당합니다. 왜? 쭉 읽다가 여러분 전부 다 이것만 알고 있거든. 재무 외교 뭐 제외한다던데? 그래 이거 제외됐네? 그래 이 문장 맞네? 라고 하면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함정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끔씩 객관식에서 저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 도대체 답을 못 고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런 포인트를 놓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 마구잡이로 보지 마시고 정확한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포인트를 갖고 계셔야만 거기에서 이제 승부가 가려지는 거죠. 알았죠? 네. 물론 재무, 외교, 군사 이거 처음 봤어요. 이러면 기본 강의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알겠죠? 네. 자, 봐두시고 자, 2번 베스팔렌조야 이것은 됐고 법치국가 시대 18세기 이제 법치국가죠. 이런 법치국가 되면은 사실 이 이론 안에는 이제 권력도 분립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자연법으로 대표되는 헌법에서 배우시는 자연법 같은 것들, 인간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 권력도 상권으로 분립시키고 이런 것들이 깔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법치국가를 보시게 되면은 1번에 내무행정 중에서 소극적 위험 방지와 질서 유지 작용에 한정하고 그래서 화살표 이 적극적 복지 증진을 제외시켜 주는 거죠. 이 적극적 작용하고 복지라는 개념은 사실 같습니다. 수식어예요, 수식어. 전형적인 수식어입니다. 별개 개념이 아니에요. 뭐 소극적 복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구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지 혹은 적극적 작용을 제외시켜주고 그래서 그 전개 과정 요건 별표 놓고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란트가 주인데 일반적인 여러 가지 주에서 프로이센 주 스테이트들 거기에서 쓰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내용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공공의 평온과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하고 공정토는 그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이 되는데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 이게 핵심이에요.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왜? 지금 소극적 위험 방지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일반 란트법에서는 핵심이 절박한 위험의 제거 이겁니다. 알았죠? 연도와 일반 란트법 알아두시고 바로 절박한 위험 제거. 자, 그다음 바로 1년 뒤에 1795년 되면은 프랑스에서 죄와 형벌 법전. 자, 죄와 형벌 법전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 죄와 형벌이죠, 형벌. 그러면 내용으로 가보면 질서 유지는 당연하죠. 왜? 이 시대가 소극적 공공 질서 유지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질서 유지는 그냥 붙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기 체크죠. 개인의 자유와 재산 이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 재산을 침범하면 죄죠. 자유를 침범하면 죄가 되겠죠. 그걸 규정하겠다고. 알겠죠? 그래서 자유와 재산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해서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때가 최초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분리되는 거죠. 이게 바로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입니다. 죄와 형벌법전. 네.
다음 1882년 이것도 이제 대륙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판례인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도 바로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돼. 이 판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알아야 될 판례가 외국 판례는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죠.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의 전승 기념비 조망권과 관련돼 가지고 판결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소극적 위험 방지에만 한정돼야 되는 거지 나머지 뭐 복지라든가 이런 작용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이었고 그리고 1884년 프랑스로 가게 되면 지방자치법전에서 자치경찰이 이제 위생사무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포함한다. 바로 이런 위생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까지 이게 자치법전.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간다면 바로 그대로 해서 요 시대에 일반란트법, 죄와형벌법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그리고 지방자치법전. 그래서 일죄 크지 순서대로 딱 알아두세요. 요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 전개 순서도 묻고 심화시켜낼 때는 내용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용까지 알겠죠?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 위생사무 등 했지만 위생사무와 대표적인 게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럼 현대국가로 오셔서 1931년에 바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는 내용으로 가보면 내용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 이게 핵심이에요. 의무에 합당한 재량. 이 말이 들어가면 경찰권은 더욱더 의무에 적절해야 된다. 그럼 의무에 적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위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찰권을 더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포인트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에요. 그러니 이런 문장을 쭉 썼을 때 만약에 제가 출전이라면 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을 지문을 낸다면은 1번에는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여기는 뭐 경찰은 뭐 사회 안녕과 국가 안녕과 질서 이런 식으로 비트는 게 아니라고. 포인트를 딱 어디에 두고 있냐? 이 전체 이 경찰행정법 중요한 게 의무에 합당한, 그래서 경찰을 의무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이걸 건들 거라고. 알겠죠? 의무에 합당한 재량.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될 것만 확실하게 포인트를 딱 잡고 계시면은 지문에서 함정들이 딱 피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비경찰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경찰화 작용에서 보안, 풍속 경찰을 제외한 협의의 경찰 사무. 자, 여기 비경찰화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내용적으로는 협의의 경찰 사무인데 뭘 제외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독일적 배경이기 때문에 보안과 풍속을 제외한 나머지를 넘겼죠. 그럼 보안과 풍속은 누가 가져간다고? 경찰이 갖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풍속 교정. 풍속 교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음란물에 대한 거라든가 혹은 뭐 거리에 대해서 어떤 위생과 관련되는 거라든가 이런 풍속이란 일반적 뭐 주치자, 요즘 이야기하는 주치 폭력자 이런 것들도 풍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안 경찰 같은 경우에 바로 독일과 러시아와의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의 사상적 확산 이것 때문에 이제 보안을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안과 풍소로 이 두 가지는 경찰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전부 다 행정경찰로 넘겨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된 거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쓱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테마 1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딱딱딱딱 점검해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기출을 한번 볼까요? 1번 보십시오. 중세 프랑스에서 경찰이 국가의 평안한 질서 상태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개수됐다. 그러면 쉼표 앞에 이거는 그냥 페이크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럼 뒤에 경찰 프랑스 개념이 독일로 개수되었다. 바로 15세기에 바로 이걸 이 출제는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갔다. 이 팩트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17세기 경찰 국가에서 국가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서 경찰 개념이 군사, 재정, 사법, 외교를 제외한 내무행정. 자, 경찰 국가가 핵심입니다. 경찰 국가고 당연히 분화는 나타나고 경찰 분화는 빼버리고 이건 페이크고 어디? 그래서 경찰 국가와 시대에 뭐가 넘어가냐? 군사, 재정, 외교, 사법 요거를 내무행정 전반 요걸 제외한 요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하면은 군사, 재정, 외교 이런 것들이 사회 목적적 작용이다, 국가 목적적 작용이다. 국가 목적적 작용이니까 빼주는 겁니다. 경찰에서. 알겠죠? 경찰은 뭐 한다고?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회 목적 작용.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지문을 개념 없이 계속 읽으면서 군사, 재정, 사법, 외교 뺐다.
그러면 진짜 혼이 쏙 빠져버립니다. 알겠죠? 그런 걸 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딱 하고 계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 목적적 작용이기 때문에 제외시켜 준 거였죠. 자, 그래서 넘어오셔가지고 밑에 3번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3번으로 가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는 독일 보안경찰을 포함한 보안이 들어왔죠. 협의 행정경찰이 다른 행정관청 사무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었다. 네, 비경찰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안이 빠진다라는 보안은 경찰로 가자고 나머지가 행정경찰로 넘어간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넘어가고 무엇이 안 넘어가냐. 여기다 만약 하나 더 넣는다면 풍속도 누가 가져간다? 경찰이 가져갑니까? 행정이 가져갑니까? 풍속도 경찰이. 보안과 풍속은 경찰이, 나머지는 다 행정경찰로 건축, 산림, 위생 등등등 다 넘기는 겁니다. 네, 정리됐죠? 좋습니다. 자, 테마 2를 가보죠. 대륙계 경찰과 영미계 경찰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대륙계 경찰. 그러면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확장해 가는 거니까 대륙계 경찰이 갖고 있는 것과 영미계 경찰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단 처음에 잡아야 될 것은 대륙계는 확대되어 간다, 축소되어 간다. 경찰권이 점차 대륙계에서는 축소되어 가는 방향으로 경찰 권력 자체를 다듬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 영미계에서는 특히 미국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경찰권이 확대되어서 가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왜 축소시키냐? 대륙계에서는 경찰권 자체를 통치권에 의한 통치를 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란 말이 지시, 지배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지배 명령하는 이런 개념에서 파악하기 때문인 겁니다. 지배 명령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일까 수평적 관계일까? 당연히 수직이겠죠. 수직적 지배 명령입니다. 알겠죠? 수직적 지배 명령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법이라는 개념 속에서 점차 형성되어 가는 나라들이 대륙계입니다. 그래서 통치권 속에서 지배 명령이라는 작용이라고 수직적인 작용이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런 것은 전부 다 권력적 작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어로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전부 같은 개념에 들어가는 하나의 패키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통지수권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두 문자들은 두 문자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알겠죠? 통치권이 지배 명령권이기 때문에 방향은 수직적인 거고 그래서 권력적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걸 이제 단어 배열을 잘 해버리면 뻔한 내용인데도 똑같은 내용인데도 난이도가 여러분 체감 난이도 확 올라가고 기존에 못 봤던 지문들이 탄생합니다. 경찰학이 전공 과목 성격화되면 이렇게 변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생판 못 봤던 내용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경찰학이라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작년 그 전에는 그냥 기출을 살짝 변형하는 형태에서 출제위원들이 현직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직 경찰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장난치는데 끝났죠. 근데 이제 대학교 교수들이 들어가면은 접근의 시선 자체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통치권도 들어봤고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답은 못 고르겠어요. 알겠죠? 그게 이제 공부를 커트라인 근처까지 약간 50점에서 커트라인 근처까지 애매하게 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멘붕이 오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걸 확 뛰어넘어 버리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수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남들 틀릴 때 이런 거 툭툭 쳐나가고 한 3문제, 4문제만 쳐버리면은 40문제 중에 당연히 합격권 올라가는 거예요. 20문제 정도는 40문제, 20문제 정도는 기본 강의, 기출 강의 그리고 이 정도 커리까지 따라오면 20문제는 그냥 풀어도 풀립니다. 사실은. 알겠죠? 모든 걸 못 푼다. 이게 아니에요. 나머지 20문제는 깔고 위로 올라가는 20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전체를 같이 알아둬야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영미계는 확대되어 가는데 영미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배 명령해 가지고 지배 명령에서 국민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 개념이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서비스라는 이 개념 속에서 비권력적인 작용을 중심으로 비권력적 서비스 작용은 작용 방향의 수직 수평 국민에게 어느 정도 수평적인 개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직적 작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평적 방향 속에서 비권력적 서비스 이 비권력에 대해서 주의할 건 그럼 권력적 작용이 없느냐 있는데 이 대륙계보다 상대적으로 비권력적 작용이 좀 더 많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서비스, 행정 서비스, 경찰 서비스 영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영미계 국가가 경찰권을 확대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나라의 기본적인 방향의 차이를 알고 보셔야 됩니다. 자, 표로 가보죠. 자, 그래서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먼저 보시면은 경찰권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니까 시민에 대해서 지시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통치권과 지시 통제가 사실은 크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그래서 주 업무는 뭐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토대로 해서 시민과의 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관계죠. 시민이 감히 국가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 억압하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경찰권의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배경은 뭐냐면 경찰권을 어디까지 범위를 잡아서 그리고 그 경찰권의 성격은 뭘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와 성질이죠. 범위와 성질. 이게 핵심이에요. 성질이란 말을 자,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 감각을 한번 해볼까? 성질이란 말을 경찰권의 범위와 성질이라는데 성질이란 말을 이 제가 적어놓은 단어 중에 바꾸면 뭘까? 성질과 제일 근접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 예, 제 손가락은 페이크였습니다. 성질과 제일 유사한 게 이거예요. 이거. 권력이에요. 권력이에요. 권력. 알겠죠? 그래서 성질 뭐지? 뭐긴 권력입니다. 경찰의 권력을 어떻게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어디까지 이게 뭐야? 범위 아니야 범위. 권력이 성질이고 범위라니까. 그게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국어적으로는 의미는 같은 건데 여러분이 단어가 자꾸 다르니까 이거 모르겠다 그냥 외우자. 두 문자의 세상이 아니라니까. 알겠죠? 이해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딱 잡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기 때문에 성질과 같고 그래서 그건 범위의 문제죠. 범위의 문제. 네, 범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력이 성질이기 때문에 범위인 거지 권력이 성질인데 이걸 역할로 가느냐? 역할이 아닌 거죠. 어디까지를 경찰권으로 볼 것인가 했잖아요. 그래서 대륙교과가 어땠습니까? 교회 뺀다, 그 다음에 또 군사 빼버린다, 그리고 소극적 범위다. 계속해서 범위를 줄여왔죠. 앞테마 했잖아. 알겠죠? 왜 대륙교과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단은 권력적 수단이 주된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셔가지고 수사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거는 간단한 사항인데 경찰의 수사권을 초기에는 인정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경찰권의 범위는 축소 됐나요? 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영미계를 가보도록 하죠. 영미계는 어떠하냐? 경찰권의 기초는 국가 통치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자경단이라 불려지는 셀프 컨트롤 개념에 의한 자치권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자치권이고 그리고 보호와 서비스, 핵심은 서비스죠. 서비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서비스 체크. 그래서 경찰의 주된 임무는 바로 시민들의 활동이다 보니까 시민 혹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특히 재산권을 인정하느냐가 프랑스 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영국,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죠. 나의 재산권. 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것도 뭡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배경이 네 재산은 네가 지키라는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 넓은 평야에 인디언이 오건 뭐 다른 어떤 갱단이 오건 네 재산은 네가 지켜라. 그래서 넌 총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논리가 미국에서 이미 건국 때부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강조됩니다. 재산. 생명 신체에 뭐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생명 신체 기원은 사실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뭐 권리장전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국민, 시민들의 어떤 생명을 어디까지, 형벌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논란이 일어났던 거죠. 자, 배경을 들어놓으시고 그래서 시민의 관계는 시민이 셀프 서비스 개념을 내 재산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수평적 대등한 관계죠. 수평이란 말은 대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수평이구나 이게 아니라 대등. 자, 그래서 바로 경찰권 형성 배경을 보면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 뭘 하는데 그 역할이 뭐라고? 재산을 보호하고 서비스하라 이겁니다. 역할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역할 여기에다가 성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성질은 뭐라고? 권력이에요. 권력. 알겠죠? 성질은 권력입니다. 그건 아니고 바로 역할에 두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밑에 수단은 주로 비권력적 수단만 있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비권력적 수단이 더 발달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찰권의 범위는 활동도 확대의 베이스를 가져가게 되겠죠. 자, 핵심 기출을 가보죠. 1번 대륙별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형성 과정은 경찰의 임무 범위를 확대 축소 이게 포인트죠. 축소. 그래서 경찰과 시민을 뭐한다?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었다. 경찰과 시민을 대립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대립의 방향이 앞에다가 수식을 집어넣는다면 함정을 판다면 수직적 방향일까 수평적 방향일까? 수직. 그렇죠. 수직이니까 지시할까 아니면은 협력할까? 지시.
그러니까 수직 지시하는 대립적 방향입니다. 구도가. 이런 곳에다가 수평적 서비스의 협력 이런 게 들어오면 완전히 지문이 틀어져 버립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 대륙백개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의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 자, 대륙계 쭉 나가다가 기능이 아니라고 그러죠. 대륙계는 뭐라고? 권력을 중심으로 한 성질과 범위. 알겠죠? 성질과 범위입니다. 그래서 아웃되고. 그다음 3번에 대륙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수사활동을 당연히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취급되었었다. 수사를 당연히 포함시켜줬죠. 하지만 대륙계는 수사권을 당연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프랑스는 검찰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어디로 가 있죠? 사법부로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죠. 기본 때 비교 경찰 설명했잖아. 왜 처음 봤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까먹을 수 있죠. 반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배경이. 자, 4번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시민으로부터의 자치 권한을 위임받는 조직체로서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영미법계는 자치권이니까 기능이죠. 이 기능과 역할은 수직 수평적이고 그것은 성격이 권력이 아니라 서비스적인 거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 기능은 뭘 하려고 했었다? 재산을, 생명을, 신체를. 끝입니다. 알겠죠? 테마 1, 2 연결되어 있는 테마들인데 이렇게 포인트들을 잘 잡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습하실 때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서 딱딱 찍어서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그대로 말 그대로 재구현을 하세요. 알겠죠? 이게 시험 훈련이야 사실은. 제가 그냥 수업하는 게 아니라 딱 찍어두는 포인트들이 시험장 가면 다 직면하게 될 시험적 함정 포인트들이죠. 그래서 혼자 그냥 책 읽으면서 그랬지 이런 복습은 비춥니다. 차라리 제 수업을 쇠뇌시키듯이 그냥 반복해보면서 책을 보면서 딱딱딱 찍어두세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꿈에도 제 목소리가 막 나와야 됩니다. 꿈에도 나와서 어우 짜증나 이러면서 막 잠 깨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좋잖아. 얼굴은 못생겨도 목소리라도 잘 들어두지 알겠죠? 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잡아두시고 테마 3을 가보죠. 자, 이번에는 실질적 경찰과 형식적 경찰의 개념입니다. 실질적 경찰과 형식적 경찰의 개념. 그러면 실질적 경찰과 형식적 경찰의 개념인데 한번 물어볼까? 실질적 경찰과 형식적 경찰 중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진화될까? 이런 건 생각 안 해봤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얼굴이 빨개지는데 어디서 어디로 갔을까? 실질에서 형식 어디로 갔을까? 이제 타겟이 놉니다. 어디로 갔을까? 딱 느낌 오면 여러분이 보통 법학이라 읽어보면 말만 보면 왠지 형식적인 거 하다 실질적인 걸로 갈 것 같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실질적 경찰 개념에서 형식적 경찰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왜? 앞에 이야기했듯이 대륙계 프랑스, 독일, 그 다음 영미계로 가는 거죠. 그 이유입니다. 사실은 배경이. 그래서 실제는 이건 시험에 묻는다기보다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왜 이 둘의 구별이 일어나고 시험이 어디에서 들어올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 개념의 경찰에서 형식적 경찰로 넘어가는데 하나 정리할 것은 그러면 실질적 경찰을 완전히 버리고 형식적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게 아니고 현실은 요렇게 돼서 국가작용이라는 게 이제 실질적 작용도 있고 형식적 작용도 있고 이렇게 개념들이 서서히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법치주의의 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났죠. 그러면 도대체 실질적인 이 경찰 개념은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핵심은 통치입니다. 통치. 일반이 아니라 그럼 통치권의 근거 다시 칠판 보세요. 통치권의 근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권력 비권력 권력적 작용이죠. 권력적 작용이니까 시민에게 작동할 때는 어떤 형태로 지시 명령할 것이고 그 지시 명령의 방향은 수직 수평 수직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되어 왔던 겁니다. 그럼 이런 형성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런 걸 독일 법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다듬은 겁니다. 이론적으로. 알겠죠? 이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론 다른 말로 강학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형성시켰던 거고 형식적인 이 경찰은 뭐냐면 영미계를 중심으로 해서 너는 이제부터 폴리스 옷을 입은 경찰이야 하면 그냥 경찰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경찰 옷을 입지 않고 뭐다? 군대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공무원들도 이런 강력한 작용하면 그냥 경찰로 받던 거고 개념적으로. 여기는 뭐다? 그냥 경찰 옷을 입고 경찰 조직에 뭐 보안관 배지라도 달고 경찰 활동하면 이건 경찰 이하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바로 형식이란 개념. 그러니까 형식이란 말이 뭐냐? 외향적, 외모가 아니라 외부적인 표시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형식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 경찰 조직에서 경찰의 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이 활동하면 다 형식적 경찰이라는 개념을 잡고 하는 거죠. 그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경찰 보면은 우리 경찰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찰 옷을 입고 밖에서 순찰 활동을 한다. 당연히 어떤 형식적 의미에서 경찰 활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의 성격이 만약에 이런 권력적이고 수직적 작용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건 실질적 경찰도 되는 거고. 그러니 겹치는 영역이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요런 관계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바로 영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반 통치권이 아니라 재산이라든가 생명보호를 위한 서비스적 개념에서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상당히 수평적이면서 이것은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조직이 제일 확실한 근거죠. 알겠죠? 경찰이란 조직에 경찰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제복을 입고 외면적으로 딱 표신하게 활동하는 게 형식적 경찰입니다. 자, 가보죠, 비교.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가보게 되면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바로 기준이 권력적 작용이죠. 권력적 작용, 권력적 작용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이론입니다. 이론. 다른 말로 뭐 강학이라고 불러도 되고, 네. 강학상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근거는 내용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서 국민에게 만들고 명령 강제, 명령이란 말이나 지시란 말이나 똑같죠. 네, 그러니 강제니까 당연히 권력적이겠죠. 그래서 하나 더, 여기는 일부러 단어를 안 넣어놨는데, 그러면 내용 한번 보세요. 내용 다시 봐. 일반 통치권의 근거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면 결론, 이 작용은 소극적일까요, 적극적일까요? 적어보세요. 소극, 적극. 했잖아, 좀 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소극적입니다. 지금 결론이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똑같이 가는데 이걸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단어들이 살짝 달라질 뿐인 거예요. 테마 1, 2, 3이 같은 범위에 있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그 예로서 건축, 위생, 산림, 보건, 환경, 경찰 등인데 요걸 이제 한 단어로 줄여버리면 뭐라고 부른다? 협의의 경찰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협의의 경찰 이꼴 그럼 실질적 경찰이냐? 그렇진 않죠. 그렇죠? 활동이 주로 이런 범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형식적 경찰을 가볼까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 즉 외형이라고 했죠. 제복을 입고 활동한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법, 조직이죠. 경찰이라는 조직. 우리 같은 경우에 국자법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이건 실무상 왜 조직을 세워서 임무를 부여하는 그게 바로 실무 아닙니까?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이 뭐라고? 조직입니다. 조직이나 기관이야 같습니다.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경찰, 범죄 예방 송보 그리고 수사 등의 각종 서비스. 그러니 서비스에다 추가한다면 서비스는 어떻다? 수평적 작용인 거죠. 수평적 작용. 그리고 비권력적 성격이 강한 거고. 알겠죠? 그러니 줄여놓은 건 제 교재는 줄여놨지만 여기다 이런 단어들 연결해서 넣어버리면 문장이 길어지기도 하고 줄여지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학이 진짜 진화되는 두 단계를 뛰어넘으면 어떠냐? 하나의 문장이 두 줄, 세 줄짜리가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일 할까? 읽다가 이 뭔 말인지 하면서 여러분이 놓쳐버리는 거죠. 네,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한 줄에 끝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핵심 기출을 가볼까요?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이 그림이죠. 형식이 모두가 안 되고 실질이 모두도 안 되고 겹치는 것도 있지만 고유의 영역도 있고 딱 요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1번을 반대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이래도 안 되는 거죠. 알았죠? 네. 두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괜히 앞뒤에 수식어만 몇 개 더 집어넣어서 페이크를 쓴 것뿐입니다. 위장한 겁니다. 위장. 자, 3번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 권력적 작용으로 자, 여기서 틀린 거 뭐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바로 뭐다? 일반 통치권입니다. 일반 통치권. 네, 특별 통치권이 근거한. 그러면 일반 통치권하고 특별 통치권은 뭐가 다르죠? 일반 통치권은 국민이기 때문에 다 복종해야 되는 관계고, 특별 통치권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들어본 말로 바꾸면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알겠죠? 특별 권력 관계는 뭐다? 공무원의 복무 관계처럼 거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 모두를 통치하니까 일반 통치권에 근거할 것이고, 그래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 권력적 작용과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뭐다? 강학상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이 좀 더 올라가면 이런 문장은 그냥 딱 보자마자 사실은 뭐냐면 특별 통치권이라는 말 쓰면서 국민이라는 말을 넣고 있다고 이미 모순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것까지 하려면 여러분이 완전 경찰을 전공해서 그냥 뭐 아주 수를 굉장히 뭐 박사 이상 수가 높여야 되는 상황이 이제 그것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출제위원들은 당연히 그 상태에서 시험 지문을 가끔씩 던지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의 장난을 쓴다는 걸 알고 여러분은 피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객관식을 아주 효율적이고 영리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딱딱 잡으면 돼. 깨놓고 이 포인트만 잘 잡으면 내용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잘 몰라도 고득점합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예요. 제일 좋은 공부는 여러분이 이해도를 높여서 저처럼 전공에 전공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끌어올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1년 내에 합격하기 힘들잖아. 알겠죠? 수험생에는 현실에서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정리해서 상태 포인트를 찍어드리는 거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훈련만 하고 실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얼마나 간단해. 자, 4번 가볼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 범위가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경찰관, 경직법에 들어와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직무 범위. 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 형식적 경찰 개념을 만약에 사실 영역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응용 문제로 낸다면 제가 모의고사 내고 싶은 건데, 불신검문은 불신검문. 한국에서 불신검문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까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일까요? 어느 쪽? 경직법에 있는 불신검문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까? 뭐죠? 네, 둘 다 해당합니다. 네, 왜 실질을 판단했죠? 네, 실질일 수 있죠. 근데 그 실질이면은 불신검문에 대해서 어때? 반드시 검문에 응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불신검문은 그렇지 않은 면이 좀 있죠. 임의적이고, 임의적인 수사가 아니잖아. 불신검문이 만약 수사라고 한다면 그건 강제로 그냥 강력한 건데, 그건 임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검문은 어떻게 보면 행정조사적 성격이 좀 예비적 조사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격이 요 어딘가에 싹 걸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불신검문 누가 하죠? 제가 여러분을 불신검문 할 수 있나요? 잠시만요, 수강생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가방 열어보세요. 불신검문 좀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가방 열어보자. 이러면 날 칠 거 아니야. 왜 이래 이 사람이, 이러면서. 맞죠? 너의 표정을 봤어. 그렇죠? 왜? 왜 안 되죠? 난 경찰이 아니니까. 그건 어디서? 형식적이잖아. 그럼 정리하면 불신검문은 한국에서는 경찰이 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고, 그런데 그 성격은 뭐다? 바로 이런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네. 재밌는데? 풍속경찰은 어떨까 그러면? 풍속경찰. 다시, 풍속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일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까? 아, 이제는 무조건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둘 다. 네. 풍속경찰은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똑같습니다. 같은 논리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에 다시 이어서 갑시다.